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세계화 심리를 강의하고 있는 이강민입니다. 오늘 강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문제정의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정의라는 게 무엇이고 왜 중요하냐,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론을 특히 이제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해보려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좀 정제하는 방법, 이런 걸 좀 소개를 드릴까 싶습니다. 만약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 55분을 쓰고 해결책을 찾는 데 나머지 5분을 쓸 것이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보면 자꾸 이렇게 해결책을 먼저 찾으려는 경향을 갖게 되죠. 근데 정작 어떤 참신한 솔루션을 이렇게 좀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 문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실제로 어떠한 거냐, 그 문제의 성격, 혹은 그 문제를 왜 발생했냐, 혹은 그 문제가 발생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좀 갈등도 하고, 때로는 이게 좀 힘든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좀 왜곡되기도 하고, 소수자나 약자들이 좀 그런 문제에 어떤 관여를 못한다든가 차별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정의를 좀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좀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뭐 좀 사례로 보면 카카오에서 만든 이 공익재단에서 작년부터인가요? 이렇게 사회 어떤 혁신 활동을 좀 지원하면서 이 문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이런 문제 정의 툴킷을 만들었습니다. What, Who, Why. 그러니까 2단계, 이렇게 이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를 좀 중요하게 한번 좀 보자, 이런 취지로 좀 오늘 좀 하려고 하고요. 이런 문제를 잘 정의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그 당사자의 얘기도 듣고 현장으로 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어떤 그 문제의 성격의 그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단순히 서류나 데이터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들도 좀 듣고 공감하고 통찰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자, 이런 취지입니다. 또 이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는 이제 세계화 시민을 이제 필수 교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건 뭐 시민교육 할 때 일반 시민을 대상할 때도 좀 비슷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심각성을 갖고 있다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찾죠? 이렇게 뭐 구글이 됐던 뭐 네이버가 됐던 이런 포털에 이제 그런 걸 검색을 하고, 혹은 유튜브 이런 데서 이제 검색하죠. 근데 지금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 무수한 정보 속에서 이게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이냐, 이걸 변별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죠. 또는 많이 노출돼 있는 거, 이게 노출 윗순위에 있는 거를 먼저 보고 그 문제를 쉽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다가가다 보면 그 본질로부터 좀 멀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정보 홍수 속에서 문제를 잘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이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로 이 공공 데이터를 좀 활용하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는 뭐 텍스트일 수도 있고 통계 수치일 수도 있고 이미지, 영상, 오디오, 이런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정의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할 텐데요. 먼저 사전조사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이게 다양한 포털에 혹은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하죠. 제가 한번 오늘은 좀 예시로 미세먼지라는 그 키워드를 한번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런 어떤 데이터를 찾는 과정을 한번 좀 소개를 해볼까 싶습니다. 미세먼지라는 키워드를 넣고 이 녹색 창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맨 위에 이런 게 뜨더라고요. 여기서도 이제 좀 제가 주목한 게 요 그림 바로 밑에 보면 이런 이제 나라별로 환경 기준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사실은 저는 좀 약간 질문이 생겼는데, 도대체 왜 나라마다 이 기준이 다를까? 그러면 뭐 한국의 기준과 중국의 기준이 다르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서부터도 사실은 그럼 이게 안전하거나 관리되는 기준이 어떤 거의 기준인가? 결국 이제 국가 정책에 따라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잖아요. 뭐 이랬을 때 그러면 실제로 이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인이 다르고 한국인이 다를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질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찾을 때 첫 번째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입니다. 이게 왜 이런가?
진짜 그런가? 왜 다르지? 그렇다면 이걸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정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 질문이 생겼을 때 다음에 무엇을 찾을 것에 대한 다음 질문으로 또는 다음에 검색을 하기 위한 이렇게 가겠죠. 이런 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저는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이런 사이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가 있다라는 거를 좀 보고 환경부에도 이런 뭐 종합계획 이런 정보가 꼭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많은 건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이런 키워드를 보는 거죠. 몇 개의 키워드를 보면서 서울시에도 이런 게 있고 환경부에도 이런 게 있고 국가마다 이런 좀 관리 기준이 있구나. 이런 정도의 이제 좀 감각을 갖고 이제 포털 검색은 저는 여기서 멈춥니다. 여기서 깊게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제가 이제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카인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990년 이후에 우리나라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다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언론사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개 협약이 안 돼 있는 언론사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회원가입을 뭐 하면 좀 더 그 정보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번 이 비카인즈라는 언론 90년 이후에 언론 기사 보도된 거에 제가 미세먼지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런 뉴스 창의에 이제 검색이 나오죠. 4만 2,900여 건의 기사가 이제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뉴스가 24만 건이 나왔다? 그럼 이걸 또 하나하나 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세 번째 이 밑으로 가면 이걸 분석해 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분석해 주는 기능을 보면 이걸 연도별로 이렇게 해보면 1990년부터 현재 2020년까지 연간 기사 보도 건수를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이건 뭐 연도별로 할 수도 있고 월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근데 1990년부터 2020년까지면 이 30년 동안의 보도량을 보면 이 최근에 들어서 보도 건수가 굉장히 많아진 걸 볼 수 있죠. 이 보도량을 갖고도 이게 미세먼지 문제가 최근 그 2010년대 이후부터 우리 사회에서 뉴스에 이렇게 많이 보도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였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기에 이제 두 번째 시각화 정보를 보면 이에 그 관계망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나와 있던 키워드를 갖고 이게 미세먼지라는 검색어랑 연관돼 있는 관계망을 이렇게 지도로 보여주는데 뭐 수도권, 경기도, 일본, 미국, 한반도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이 나오죠. 이런 걸 갖고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사에 나온 보도할 땐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구나. 이런 걸 좀 이제 간접적으로 좀 이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키워드를 이제 좀 분석해 주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미세먼지하고 연결돼 있는 것 중에 석탄화발전소, 환경부, 중국, 수도권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나와 있잖아요.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사 보도에서는 이런 키워드들이 연관돼서 많이 나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이 포털 검색과 이 비카인즈 검색을 통해서는 세부적인 분석보다는 어떤 키워드들이라든가 이해관계자라든가 혹은 그걸로부터 많이 영향을 받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한번 힌트를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전조사 단계. 이건 좀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3분법 이렇게 나눈 거 있잖아요. 국가, 시장, 시민사회. 그래서 한번 이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 이 국가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또는 시장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볼까? 혹은 시민사회 입장에서 어떻게 볼까? 이런 걸 한번 좀 보고 싶은데 먼저 정부와 정치 영역에서 한번 이렇게 정보를 찾는 이런 방법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법제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의 모든 현행 법률 조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만 검색을 해도 우리가 관심 있는 그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는 법률이 무엇이 있고 조례가 무엇이 있는지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법제처는 그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 문제와 관련돼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하다. 이걸 좀 한번 강조드리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한번 키워드로 넣어봤어요. 이게 법명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에서 쓰는 용어와 법률 용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법률의 제목 이런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전 단계에서 포털이나 이런 데서 그 관련된 법률 정보를 힌트를 얻게 되면 검색할 때 용이합니다. 어쨌든 이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미세먼지라고 쳤더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이제 일반적인 법명이 있고 그 밑에 법령의 오른쪽 하단에 관련 부처가 뜹니다. 첫 번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법을 어느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이게 이제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에 관련돼서는 이걸 보면 환경부의 여러
과들이 담당하고 있구나.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있어요. 그래 여기서 이제 그럼 다음 단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미세먼지 정책은 환경부에 요 연관돼 있는 과에 들어가면 그 정보를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좀 많이 활용하는 게 이게 왼쪽 위에 보시면 재정 개정 이유, 연역, 3단 비교 이런 등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연역을 보시면 이 법률이 최초에 언제 제정이 됐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 법률마다 이 최초 제정 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정책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좀 뒤에서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이제 입법 과정을 거치잖아요. 입법 과정을 거쳐서 법제화가 됐다는 거는 그게 재정이든 개정이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법을 통해서 그 개혁이 됐던 개선이 됐던 그거를 이제 법으로 이제 구현한 거죠. 이러면서 연역을 정보를 통해서도 이게 최초에 언제 제정이 됐고 또 개정된 시점들, 개정될 때마다 그런 어떤 쟁점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깊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 법률의 어떤 연역 분석만 갖고도 되게 다양한 그 시기마다의 쟁점들이라든가 그것들이 이슈화됐던 상황들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목적과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와 법에서 쓰는 용어가 다른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어떤 재판에 가서 뭐 민형사상의 소송을 다툴 때 그게 이제 좀 해석의 여지가 되게 넓으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들을 정의하고 이 법의 목적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한 정의들을 놓는다. 또 일반적으로 법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사회 문제와 관련돼 있는 법제들은 대부분 어떤 그 정부의 의무, 책임 또는 뭐 규제나 처벌 조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 하게 돼 있는 거는 무엇이죠? 정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혹은 이 법에 규정한 대로 정부가 한 것은 어디 있을까? 이러면 아까 그 환경부에 예를 들어서 무슨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다 그러면 이 환경부의 이 담당 과에서는 그 계획을 세워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계획을 찾아보는 거죠. 그럼 정부가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꼭 법률만이 아니라 자치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로 돼 있기도 하지만 이 자치법규 창에 같은 방식으로 이제 미세먼지 검색하면 지자체별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조례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좀 더 이 미시적으로 우리 동네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조례에서는 어떤 걸 규정하고 있는지 그거 관련돼서 그럼 우리 지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볼 때 온나라 정책 연구 흔히 프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프리즘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는 이제 국가나 지자체,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다양한 용역 보고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이렇게 치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국책 연구 보고서들이 쭉 올라옵니다. 뭐 그 중에는 이제 비공개 보고서도 있고요. 근데 이 공개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정부 정책 보고서만 보고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예시로 그 맨 위에 있는 미세먼지 포털 사이트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요걸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요런데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딱 이 파일을 공개된 것들은 다 다운로드를 받게 돼 있습니다. PDF 파일로 이렇게 다운로드 하는데요. 2019년도에 이런 연구를 했네요. 그럼 이게 보고서마다 다르긴 하지만 정부가 발전 용역 보고서들은 대부분 정책을 만들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기 위한 보고서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데이터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실용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체로 어떻게 돼 있냐면 많은 경우 수가 현행 그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이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럼 미세먼지 관련된 정책이 뭐가 있는지는 여러 군데 찾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관련된 정책 연구 보고서만 보더라도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사례가 좀 많이 소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이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찾는 데 되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보통 이렇게 표나 도표 형태로 이렇게 자료들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공을 안 하더라도 이미 있는 것들을 활용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영역 보고서만 잘 찾아도 현황 정리하는데 굉장히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좀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자료를 이렇게 공공 데이터를 찾으면 그때마다 이 출처와 페이지 수 이런 것들을 메모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우리가 표절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때 정부의 어떤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근거 있는 문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인용의 출처를 명확히 해주는 게 이후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근거 기반 문제 제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논리성이라든가 설득력이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출처와 근거는 계속 메모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통계청의 이제 국가통계 포털이라고 있는데요. 이 국가통계 포털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마찬가지 검색으로 뭐 미세먼지 이런 걸 치면 여기 이제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이제 물론 모든 데이터들이 다 나한테 쓰임새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어떤 서베이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측정치가 있을 수도 있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통계 정보들이 뭐 예를 들면 시도 간의 미세먼지의 어떤 그 차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통계 정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 미세먼지라 해도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주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주제에 따라서 그 맞는 통계를 또 찾는 과정에서 이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은 좀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와 지방의회입니다. 국회가 한 축으로 보면 정부의 보고입니다. 이 국회 홈페이지만 잘 활용해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잖아요. 어떤 사회 문제를 법 제도를 입법해서 그런 문제를 이제 대책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럴 때 국회에서 이게 1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법안을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법안을 냈다 해서 다 이게 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 1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그게 진보냐 보수냐 이걸 떠나서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거는 그런 논쟁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는 이게 국회에서 논의 과정 그 회의록이랄지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국회 사이트 중에 가장 좀 유용한 정보 중에 하나로 의안 정보를 한번 소개를 드릴까 싶습니다. 이 의안 정보와 함께 이 회의 공개 이 창을 들어가면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있는 그 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날것의 말들이 회의록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엄청 많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 좀 지레 이렇게 좀 겁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 키워드 검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런 어떤 논쟁적인 사안들을 좀 보는 데 용이합니다. 미세먼지라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다양한 의원들이 다양한 미세먼지에 관련된 법의 개정안들을 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법률들을 어떤 지점에 어떤 조항을 어떻게 개정하자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쟁점인 거죠. 요 예시만 봐도 2019년에만 해도 이런 다양한 법률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주요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미세먼지로 인해서 농작물이라든가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하자. 이런 문제에서부터 국제적인 어떤 국가 차원의 어떤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자, 혹은 노출 가능성이 높은 5개 노동자들도 이런 어떤 취약 계층에 포함시키자. 뭐 이런 좀 다양한 그 주요 개정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논쟁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은 상당 부분 이제 법률에 근거하잖아요. 법률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그 법률이 미치는 효력이나 국가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의안 정보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그 보통 의원들이 법안을 내서 그 상임위에 상정되는 단계에서 국회 전문위원들이 검토 보고서를 냅니다. 이 검토 보고서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입법고시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입법 공무원들이 상임위별로 그 검토를 하는데요. 이 상정된 법안들은 이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내는데 이게 또 굉장히 유용한데요. 어떤 면에서 유용하냐면 이 입법조사관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전문성을 갖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이 참고자를 만든 겁니다. 굉장히 압축적입니다. 핵심적인 쟁점들을 브리핑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만들어서 이해하기가 되게 좋고 또 현황 자료들을 잘 정리해 놓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팁을 드리면 국회 도서관이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국회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검색을 하실 때 외국 법령 DB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외국 법령 DB 사이트에서는 해외 법령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파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법률이 뭐 이게 독일이든 일본이든 뭐 동남아시아 국가든 해외에 있는 나라들의 그 관련된 법률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올려놓고 있어요. 또 뭐 전 세계의 헌법들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번역돼 있고요. 그래서 해외의 어떤 사례를 찾을 때 신문이나 이런 걸 보고 찾을 수도 있지만 어떤 해외의 입법 사례를 찾을 때 국회 도서관을 활용하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근거 있게 이제 좀 어떤 대안을 만들거나 문제를 지적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와 정부 혹은 국회의 정보는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조사가 좀 용이합니다. 이제 다만 이 시장과 시민사회는 좀 조사인데 좀 어려움이 다소 있죠. 예를 들면 기업들이 어떤 기업 정보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뭐 잘 정보 공개를 안 하잖아요. 언론에도 잘 안 나오고 이럴 때 이제 찾아갔을 때 이제 기업의 이해관계를 좀 볼 때 유용한 자료 중에 하나가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상장돼 있는 모든 기업은 의무적으로 자기 그 기업 정보를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2년 전에 그 경희대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했던 작업인데요. 미세먼지에 관심 가졌던 이 학생들이 이런 문제 의식에 도달을 했어요. 그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보급하는데 그 공기청정기는 무엇으로 작동되지? 전기로 작동되잖아요. 근데 그 전기는 무엇으로 만들죠? 화력발전소. 근데 화력발전소는 무엇을 양산하죠? 미세먼지.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거에 이제 문제의식을 이 학생들이 갖고 그럼 미세먼지의 대책으로 공기청정기라고 그랬는데 그럼 공기청정기를 제일 많이 렌탈할 것 같은 회사를 한번 검색을 한 거죠. 그게 웅진코웨이였어요. 그래서 웅진코웨이를 검색을 해서 사업보고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예시를 든 건데 아까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웅진코웨이를 치면 웅진코웨이가 나오고 전자공시 중에 전기공시 연말에 내는 전기공시를 넣으면 이런 파일이 굉장히 두꺼운 파일이 쭉 뜹니다. 거기 사업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웅진코웨이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군이 있는데 정수기 군에 정수 렌탈 사업이 있는데 이 렌탈 사업 중에 이게 9,460억의 이 수익이 있었던 거예요. 웅진이. 근데 웅진이 시장에서 35% 정도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3조 가까이가 공기청정기 렌탈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 문제를 볼 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 공기청정기를 대책으로 정부가 내면 누가 돈을 버나요? 공기청정기 렌탈업이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게 3조 원인 거예요. 근데 이걸 따지고 보면 그 공기청정기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추가로 전기가 필요하면 또 화력발전소를 짓자는 얘기가 또 막 나오잖아요. 그 화력발전소 또 계속 미세먼지를 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 정책이 갖고 있는 어떤 프레임을 볼 때 시장이 어떤 이해관계로 움직이느냐가 이 정책의 왜곡을 가져오거나 그 효과, 시민의 건강권을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위협시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이 어떤 이해관계로 그 문제에 개입하고 있냐. 근데 모든 기업들이 다 전자공시를 안 하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경제연구소라든가 혹은 증권사에서 내는 보고서라든가 혹은 그 회사 사이트라든가 좀 검색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업들은 오히려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공공기업들은 알리오라고 있는데요. 그 알리오에 들어가면 공공기업들에 관련된 정보를 다 알려주마 뭐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업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든가 이런 좀 약간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 출발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다트를 좀 이용해서 전자공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유사한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런 사회 문제를 이렇게 볼 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하나는 노동조합 꼭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시각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단순히 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치부할 거냐. 그러니까 사라지는 어떤 일자리 위협들 이건 사실 그들이 이제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시민이잖아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굉장히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어떤 정책이 그 노동자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혹은 그런 영리 관계가 아니라 비영리 영역에서의 민간 연구소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NGO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 또 최근에 들어서는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돈을 대지만 운영 자체는 민간에서 하는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미세먼지를 한번 이제 그 포털에도 한번 검색을 했어요. 제가 검색한 방식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시민단체 뭐 이렇게 검색했더니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에서 관련된 논평들을 낸 게 있어요. 이 중에서도 전 좀 흥미로운 걸 좀 봤는데 환경권과 관련된 헌법소원 단순히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국 국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켜주는 게 아주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사회개혁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어떤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않을 때는 저항권. 시민혁명의 출발이 그거죠.
우리는 국가와 이런 일정한 계약 관계에 있는데 국가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저항권이 있다. 이게 뭐 로코의 이론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이런 어떤 시민사회에서 던지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국가, 시장, 시민사회 이런 시각에서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보자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뒷부분에서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요. 하나는 논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논문 검색을 해보면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앞에서 이제 막 그 다양한 정보들, 데이터들을 봤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 왜 문제인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어떤 기둥이랄까요? 이게 그럼 시민권 측면에서 또는 민주주의 측면에서 또 어떤 측면에서 이게 왜 문제이냐 이런 거를 이제 기둥을 세울 때 논문을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좀 막 찾아봤는데 데이터를 못 찾았다. 혹은 더 구체적인 걸 알고 싶다.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됩니다. 누구나 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국민 누구나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해요. 청소년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로그인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청구를 하면 2주 이내에 그거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정부가 이제 이런 자기 데이터를 법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런 걸 또 지원하는 NGO가 있어요. 정보공개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데 문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정보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한번 해보면 내가 원하는 자료를 이렇게 좀 추가로 이렇게 확보하는데 이 정보공개 청구 방법론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취득을 하고 이걸 이제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10가지 정도의 방법론을 소개해드렸는데 먼저 현황 정리는 이 포털과 비카인즈 그다음에 법률 관련 법률이 뭐가 있다, 통계 자료가 뭐가 있다. 이걸 통해서 한번 현황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쟁점 정리입니다. 그럼 이런 현황 속에서 무엇이 쟁점이냐 할 때 아까 국회 사이트를 예를 들었잖아요. 정치 영역에서 이게 어떤 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뭐 여당은 이렇게 얘기했고 야당은 이렇게 했고 혹은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했고 진보 진영이 이렇게 했고 혹은 기업을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걸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쟁점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의 전문위원들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고 국회 도서관을 통해서 해외 법례라든가 이런 참고자를 보는 거죠. 그럼 정치 영역 안에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쟁점을 좀 내놓고 아까 전자공 시스템처럼 시장은 이걸 또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시민사회나 노동조합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쟁점들에 대한 정리가 가능해지죠. 이런 쟁점을 정리하게 되면 이제 이해관계 매핑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나머지는 이제 세 번째 단계 행위자 정리인데요. 요거는 이제 공공 데이터를 우리가 통해서 그 문제를 정의하는 건 출발인 겁니다.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는 어디죠?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당사자냐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거시 행위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정치, 경제,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차이에서 오냐. 두 번째 미시 행위자인데요. 한번 구체적인 케이스를 한번 보는 거죠. 이럴 때는 공간과 세대 등을 한번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울에서의 어떤 미세먼지 문제와 예를 들면 충청남도의 보령에 굉장히 큰 화력발전소 단지가 있는데요. 그럼 그 전기는 다 수도권 오잖아요. 근데 그 보령 화력단지 근처에 사는 시민들의 미세먼지 피해는 어떻게 봐야 되죠? 전기는 다 서울로 빼가는데 그 발전소가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세먼지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약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 도시의 문제냐, 농촌의 문제냐, 또는 이게 세대도 영향이 많습니다. 노인층이냐, 청소년층이냐, 아동층이냐, 뭐 이렇게 좀 약간 매트릭스를 해서 실제로 이 행위자가 이해관계자 누구냐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익숙한 국가, 시장, 시민사회라는 3분 이렇게 있을 때, 이 정부나 의회를 통는 이제 공공 데이터 기반 의제 분석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장이나 기업은 이런 어떤 전자공시라든가 알리오라든가 각종 경제 정보를 통해서 시장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행위의 어떤 이해관계가 뭘까를 던지는 거죠. 또 시민사회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한번 구조화해 보면 그 미세먼지를 둘러싸고 있는 현황과 쟁점과 행위자와 갈등 지점, 그 다음에 내 관심사를 추가해서 어디로 조사할 건지에 대한 사전적인 단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게 이제 작년에, 아까 2019년도에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조사를 해서 낸 최종 보고서 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지역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거를 데이터나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도에 얹은 거죠. 대학교 1학년 학생 예시를 든 거는 사실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래서 이제 이 10가지 방법론을 꼭 다 써야 된다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쓰더라도 여기서 제가 던지고 있는 핵심적인 건 이 방법론에 대한 이해도 이해지만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를 볼 때 해결책을 먼저 고민하지 말고 아인슈타인의 얘기처럼 1시간 중에 55분을 문제 정의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 뭐죠? 문제 정의가 잘 되면 그 문제의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내고 행위 관계를 잘 내면 그것을 푸는 것이 솔루션인 거죠.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게 되고 있는 구조의 어떤 맥락은 뭐고 정책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실천적인 과제로 갈 때 사전에 이런 어떤 문제 정의를 단단히 하자. 그런 것 중에 수단 중에 하나가 공공 데이터를 좀 활용하는 방법론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정의 방법론이 유일한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데이터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근거에 기반해서 이 문제를 잘 정의해내는데 공공 데이터를 이용할 때 되게 유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